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 정보론을 특강의 형식으로 지금 압축 요약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5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직업 정보론 전체를 좀 한번 훑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세하거나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는 뭐 사실은 볼 수가 없고요. 중요한 논점들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 중요한 논점별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업 분류, 산업 분류 들어오는데 이제 직업 분류 쪽에서 직능 수준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능 수준은요, 요거는 지금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1, 2, 3, 4 직능 수준인데, 기본서 공부할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데, 키워드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1, 2, 3, 4 직능 수준이 이 사지선대에서 굉장히 편하게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능 수준에서 요구되어지는 능력들을 연결하는 문제 대비 좀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직능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직능 수준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냐? 지난 시간에 잠깐 보다가 중단이 됐는데 단순 반복적이고 육체적 힘을 요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수준으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2번에 최소한의 문자 이해, 수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 교육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정규 교육 수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정도, 초졸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학 또는 초졸 정도가 요구되어지는 게 이제 1직능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 교육 분류로 보자면 이게 레벨 1 정도예요. 레벨 1. 네,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이제 우리가 수준 1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가 있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정규 교육 또는 교육 수준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2직능 수준을 여러분들 보시면 2직능 수준은요. 자,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확한 계산 능력,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말이 나오면 2직능 수준을 골라주셔야 돼요. 2직능 수준. 제가 지금 읽은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운송수단을 운전하거나 또는 경찰 업무 수행하는 거. 대표적인 예예요. 운송수단의 운전 업무. 그 다음에 경찰 업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경비 경찰 업무예요. 경비 경찰 업무. 그래서 뭐 건물 관리 경비라든가 아파트 경비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폴리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교육과정으로 보자면 이 직능 수준은요, 중등교육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정.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교육분류로 보자면, 수준 2, 수준 3 정도에 해당하거나 또는 수준 4까지도 갑니다. 수준 4. 레벨 2, 3, 4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직능 수준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거기 전문적인 지식 보유. 그 다음에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직능 수준과 구별되시죠? 2직능 수준은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서 3직능 수준은요.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전까지는 없었던 전문적인 지식의 보유가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정규교육 수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바로 3직능 수준이에요. 전문대졸.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보유, 그 다음에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상당히 높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셋째 줄에 있죠. 시험원,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관련 분류나 스포츠 관련 직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치료를 지원하는 거죠.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 자체는 4직능 수준이에요.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의사가 하는 치료를 지원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3직능 수준의 얘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방사선 뭐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있죠. 방사선 기사, 촬영 기사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얻어낸 뭐 엑스레이라든가 MRA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를 지원하는 거 이런 쪽은 전부 다 3직능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간호사를 배출하는 양성하는 교육기관, 간호학과나 뭐 방사선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문대학에 많이 설강이 되어 있죠. 3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 종류예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보시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대졸. 그러니까 이게 국제 표준 교육 분류로 보자면 레벨 5B 정도입니다. 5가 이제 레벨 5가 이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A, B로 나눠서 A는 4년제 대학이고 B는 전문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레벨 5B 정도, 그러니까 수준 5의 B 이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게 4직능 수준이죠. 4직능 수준은 여러분들 보세요.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 창의력, 소통 능력.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거면 4직능 수준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3직능 수준.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2직능 수준이죠. 용어 구분을 좀 해주시고 이런 말들이 박스 문제로 나오거나 연결 문제가 나오면 잘 좀 골라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4직능 수준의 대표적인 예가 2항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끝에 있네요. 분석과 문제 해결, 연구와 교육, 진료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의사의 진료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4직능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규교육 수준을 얘기하자면 4년제 대학 졸업이나 대학원 이상이 해당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국제 표준 교육 분류로 보자면 5A, 5A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능 수준에 관련해서는 1, 2, 3, 4 직능 수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거기 보시면 정규교육과정과 연결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볼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을 또 연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대분류1 관리자부터 대분류-A 군인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도표에다 정리를 딱 해놨으니까 시각적으로 좀 보세요. 그러면 대분류-A 군인은 직능 수준과는 무관입니다. 이건 자료 수집상의 편리성 때문에 한데 모아놓은 거니까 군인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관리 업무도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전문가 뭐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WA 군인은 직능 수준과 무관이에요. 그 다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WQ가 단순 노무 종사자죠. 단순 노무 종사자는 1직능 수준을 요구하겠죠. 1직능 수준. 그 다음에 W3 사무 종사자까지, 그러니까 W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부터 W3 사무 종사자까지가 2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이런 직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W1 관리자, W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둘은 4 또는 3직능 수준을 요구하죠. 4 또는 3직능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 결국은 들러리 지문이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직능 수준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중 2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 W 아닌 것을 하면 뭐 W1, 2나 W9나 군인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이제 2직능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지문 4개에 W 제목을 쭉 떠놓고 다음 중 요구되어지는 직능 수준이 다른 것은 똑같은 문제죠. 2직능 수준이 아닌 걸 물어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골라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가지수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낼 거는 2직능 수준밖에 없죠. 그래서 2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를 3가지 써봐라 이런 문제가 주관식 문제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외워야죠. 대분류는 W1 관리자부터 WA 군인까지는 가급적이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능 유형과 직능 수준, 이거 가볍게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 분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제 2절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요. 거기 보시면 나오죠. 2008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9차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8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도 하고 9차 개정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 산업 분류 내용을 좀 보는 건데 뭐 일단은 여기서 객관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9차 개정을 하면서 새롭게 대분류 속에 들어간 대분류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설된 대분류가 뭐가 있느냐 볼 건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서비스 부문. 그래서 양가로 1번 국제표준산업분류의 4차 개정안을 좀 반영을 했다 이러면서 거기 서비스 부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여러 산업 쪽에 이제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대분류를 하나 신설했죠.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체크해서. 즉 나왔어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이게 신설된 겁니다. 대분류 속에 신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갔더니 하수 폐수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요것도 신설됐죠.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대분류가 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산업 영역을 이동한 거라서 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 이랬죠. 수의업 뭔지 알죠? 수의업이 보건업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이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사업이 예전에는 운수업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분류 신설된 거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하고 하수 폐수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명칭이 좀 바뀌면서 새롭게 분류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또 합니다. 신설된 분류. 이건 근데 명칭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 명칭은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까지를 포함한다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 분류를 공부하기 전에 직업 와서도 똑같죠. 직업 분류 공부하기 전에 직업의 개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산업 분류를 공부하기 전에도 우리가 산업의 개념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산업이라든가 산업활동이라든가 또는 산업활동의 범위 이쪽은 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자, 직업하고 똑같습니다. 산업이 뭐냐 이거죠. 산업의 개념 정의예요. 그래서 산업이란 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개별 생산 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직업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산업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산업활동은 그러면 또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활동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산업활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각 개별 생산 단위가 노동이나 자본이나 원료 등의 자원, 이게 생산 요소죠.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이런 자원들을 투입해서 인풋, 투입해서 재화나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생산 요소들을 투입해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 이걸 우리는 산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출물이 유형의 재화면 우리는 유형의 산출물이면 재화라고 하고 재화는 생산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산출되는 것이 무형이면 우리는 이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이제 서비스란 말을 번역한 말이죠. 용역이라고 그러고 용역은 생산이란 말을 안 쓰고 제공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산업활동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뭐 무진장 나왔던 문제죠.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활동, 비영리적 활동을 모두 포함해요. 단 가정 내 가사 노동 활동은 제외입니다. 됐죠? 그래서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정답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영리적 활동은 포함되지만 비영리적 활동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영리, 비영리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 노동 활동까지도 다 포함된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영리, 비영리 활동은 포함하지만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입니다. 제외.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2차에서 쓰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산업과 산업활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술하고 산업활동의 범위를 기술하시오. 이게 이제 2차 주관식 문제였죠.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요 내용을 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산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산업활동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어떤 인풋, 어떤 산출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원료, 재료들이 투입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투입되었을 때 어떤 산출물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자원, 생산 요소들을 투입했을 때 산출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 세 가지를 봐야죠. 그래서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일반적인 결합 형태. 즉 투입물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기 위한 투입물의 결합 형태죠. 이 세 가지가 산업분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그러면 세 가지만 그냥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산출물의 특성, 두 번째가 투입물의 특성, 세 번째가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속에 이제 다른 거 하나 들어가면 골라내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통계 단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통계 단위. 그래서 통계 단위 쪽에서는 뭐 출제가 되면 유형 쪽에서 나오겠죠. 거의
그래서 일단은 뭐 통계 단위가 뭐냐 하는 것 정도는 확인만 좀 해두시고, 통계 단위라 함은 생산 단위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관찰 단위 또는 분석 단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 단위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관찰 단위나 분석 단위를 우리는 지금부터 통계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통계 단위는요,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의 동질성에 따라서 구분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안 보고도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를. 그래서 통계 단위는 구분의 기준이 생산 장소, 그 다음에 생산 활동, 이 두 가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동질성,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 동질성, 생산 장소의 동질성과 생산 활동의 동질성의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 기준이 두 가지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표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쪽이 장소고 이쪽이 생산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표인데, 한국표준산업분리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구분이라고 써놨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생산 장소의 동질성이에요. 그리고 이쪽 종축이 생산 활동의 동질성이죠. 동질성.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가 보통 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 표준산업분리에서 만든 표는. 그래서 여기가 생산 장소의 동질성을 볼 때 단일 장소, 여기가 하나 이상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지금 이 표를 저처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좌표들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생산활동의 동질성도 똑같죠? 여기가 단일 생산활동인데, 우리 표준산업분리는 단일 생산활동이란 말 안 쓰고 또 여기는 산업활동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단일 산업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처럼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네 가지 통계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통계 단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보면 단일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업체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계 단위 중에서 사업체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가 뭐예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 사업체 단위와 구별해서 기업체 단위라고 해요.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이라는 말도 써요. 기업 집단. 이런 명칭을 여러분들 제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목을. 그럼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질성으로 보면 장소의 동질성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산 장소 단위인데 이걸 지역 단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이렇게 이름을 쓰죠. 통계 단위 중에서 지역 단위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여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단일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건 동질성이 어디야? 산업 활동 쪽에 활동 쪽에 동질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활동 단위 또는 산업 활동 단위 그러면 될 텐데 활동 유형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불쑥 유형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활동 유형 단위 이렇게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출제가 되면 이렇게 가로넣기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가로넣기. 2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 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들어갈 알맞은 통계 단위를 쓰고 설명해라.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쓰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체 단위 해놓고 사업체 단위란 단일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활동 유형 단위가 출제가 되면 단일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객관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아무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을 만큼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워놓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목들 여러분들 절대로 혼동 일으키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관해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 단위의 활동 형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쪽 공부는 좀 어렵긴 한데 이 산업 분류 쪽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 산업 분류를 할 때 마지막으로 궁극으로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산업 분류 적용 원칙인데 그걸 먼저 하려면 활동 유형, 그러니까 통계 단위나 저쪽에는 이제 통계 단위와 생산 단위란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통계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보면 통계 단위고요. 이게 이제 산업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그냥 개별 생산 단위예요.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개별 생산 단위나 통계 단위의 활동을 구분해야 돼요.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왜 구분하느냐? 이걸 구분해서 이 중에서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 단위나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활동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동 형태 공부하고 나면 산업 결정을 합니다. 산업 결정을 해줘요. 이 개별 생산 단위 활동이 이런 건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런 산업에 속한다. 산업을 결정했죠. 그럼 산업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결정된 산업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에 산업 분류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 나올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결정의 방법을 공부하고는 산업 결정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 산업에 따라서 산업 분류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다? 이 개별 생산 단위나 통계 단위의 활동 형태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차근차근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활동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통계 단위의 활동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산업 활동이 있고요. 산업 활동은 아니지만 산업 활동을 서포트해주는, 지원, 보조해주는 보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생산 단위의 활동을 이렇게 찢어봅니다. 찢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때 산업 활동을 다시 또 나눠요. 주된 산업 활동이 있고요. 부차적 산업 활동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주된 산업 활동은 뭐고 부차적 산업 활동은 뭐냐 했을 때 이 기준이 중요한데, 주된 산업 활동을 우리가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첫 번째, 그 생산 단위가 만들어낸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이야. 부가가치의 크기,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액,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가장 큰 활동을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 근데 이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2순위가 있어요. 2순위가 뭐냐?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두 번째가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가요. 산출액. 그런데 이 산출액을 한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근로자가, 고용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활동. 고용 근로자의 수. 또는 고용 근로자 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느냐. 지급되는 임금의 수, 임금액. 또는 어느 쪽에 더 자본 설비가 많으냐. 자본 설비의 정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그 생산 단위의 주된 산업 활동으로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서 주된 활동을 잡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주된 활동을 잡으면, 물론 여기서 제일 1순위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활동 형태 구분할 때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을 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된 산업 활동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이 활동 중에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요 놈을 찾기 위해서거든. 얘를 찾았다면 이거로 찾지만
얘에 따라서 산업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결정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개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방법이 1순위가 뭐다? 바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된 산업활동이 안 될 때는 산출액. 산출액이 안 되면 고용근로소.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개별적 산업결정 방법이야. 그것만 우리가 몇 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질문 나올 때 키워드 중심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거기 보세요. 3. 통계 단위의 산업결정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생산 단위 활동 형태를 나눴죠? 그래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고 나면 주된 활동은 어떻게 찾느냐? 주된 활동은 자 나왔죠.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활동 형태 구분을 통해서 산업 결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산업 결정으로 갈 때 산업 결정 방법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일반적 산업 결정 방법.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자 산업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생산 단위나 통계 단위의 산업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죠? 동그라미 1번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럼 주된 산업 활동은 뭐로 결정을 하죠? 부가가치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 그 기업이 순수하게 창출해낸 가치가 부가가치죠. 그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갑니다. 그럼 부가가치액이 측정이 어려울 때는요. 넷째 줄에 있죠?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산출액. 산출액 결정도 어려울 때는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해당 활동에 고용된 종업원의 수 또는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또는 설비, 자본 설비 정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큰 활동으로 주된 활동을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이 일반적인 산업결정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3, 4, 5번을 묶으시면 이게 개별적, 특별한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무진장 나오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 개별적이고 특별한 산업결정 방법. 자, 첫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예요. 그래서 봄에 하는 일, 겨울에 하는 일이 다른 이런 사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을 관리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산업을 분류하죠? 산업결정을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산업결정을 해줘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업 중이거나 자산을 청산 중이거나 설립 중인 사업체라면 휴업 중이면 영업 중의 활동으로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면 자산 청산 전에 하던 활동으로 그 다음에 설립 준비 중인 사업체라면 설립 후에 개시하는 활동으로 산업결정을 해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무진장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단일 사업체의 보조단이라면 그 사업체 일개 부서에 포함시키면 되지만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 이게 본사의 개념이거든요. 의 경우라면 이거는 일개 부서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눈에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산업결정 방법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결정된 산업에 따라서 뭘 합니까?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도 똑같은 포맷이에요. 일반적인 적용 원칙이 있고요. 개별적인 적용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적용 원칙 몇 가지가 있고요. 개별적 적용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포맷이 똑같이 가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서 일반적인 적용 원칙을 볼게요. 자, 그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에요. 묶으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일반적인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산업분류 적용 원칙 보세요. 자, 일반적인 적용 원칙은 뭐냐? 첫째,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산업활동 또는 산업분류의 기본 기준이 뭐니까.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분류의 기준 자체가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일반적인 결합 형태 있잖아.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산업을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복합적인 활동 단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먼저 해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분류겠지. 그래서 최상급 분류, 대분류를 먼저 정확히 해주고 순차적으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지문이었어요. 거꾸로 표시했죠. 그래서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먼저 명확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결정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었어요. 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최상급 분류부터 먼저 해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일반적인 산업 분류 적용 원칙이고요. 이제 개별적인 적용 원칙이 3, 4, 5, 6, 7이 나와 있죠? 거기는 여러분들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기본서 시간에 다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래서 특히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복습을 위해서 체크를 다 해드렸어요. 밑줄을 중요한 논점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각종 기계 장비 및 용품의 개량, 개조, 재제조 행위 등은 경상적이면 별도로 빼준다는 거예요. 경상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되면 별도의 활동으로 빼줘야지 제조업에 동일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머지도 가볍게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2장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직업정보론 전체 4장 중에서 1장 직업정보의 제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직업정보의 개념, 그 다음에 종류로서 민간 공공 직업정보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직업사전 공부했고, 직업전망 공부했죠. 그리고는 2장에서 우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이 내용까지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화된 직업정보 제공 자료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제3장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라고 해서 아주 조금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정보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최근에 또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도 좀 봐줘야 되는데 이쪽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각종의 교육훈련이라든가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기본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약 특별 강의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정도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3장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에서 거의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오늘날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좌제, 실업자 계좌제에 관련된 계좌 카드 이것이 이제 내일 배움 카드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취업 성공 패키지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거든요.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걸 봅니다. 자,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취업 성공 패키지는요,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 체크하시고요.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 체크하시면 돼요. 제목에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적용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취업 성공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거.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근로빈곤층 관련된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제도고 취업 지원 제도 중에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요.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근로빈곤층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지금 저소득층이란 말도 썼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차 상위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차차 상위 계층까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 위험 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된 포괄적인, 그러니까 아주 힘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아주 힘든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힘들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선 위에까지 대상, 정책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극빈층에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빈곤 위험 계층까지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된 포괄적인 취업제도입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 달리 취업성공 패키지는요,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차차상위 계층까지, 다시 말하면 빈곤 위험 계층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취업 지원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제가 되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제도죠. 취업 지원제도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 지원제도다. 됐죠? 그래서 내용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눈에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취업 성공 패키지 쪽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이 제도를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취업 지원 제도고 포괄적인 취업 제도 지원 제도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죠? 자활 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 달리 차상위 계층까지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근로 빈곤 위험층이죠. 빈곤 위험 계층인 차차상위 계층까지를 포괄하는 취업 지원 제도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답 지문은 이거일 겁니다. 아마 더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취업 성공 패키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사업에 대한 개관인데요. 자, 취업 성공 패키지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진단, 경로 설정을 하고 나면 의욕, 능력 증진 단계를 거쳐서 집중 취업 알선 단계까지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취업한 경우에 있어서도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수당 지급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2번 취업 지원의 주요 내용인데, 거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자,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별 취업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줍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1단계가 이제 진단, 경로 설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2단계 의욕, 능력 증진에서 3단계 집중 취업 발전 단계까지 단계적 구조로 가는데, 이게 이제 최장 1년 내에서 이루어져요. 최장 1년의 기간.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는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 실시죠. 자, 그리고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때도 끊임없이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단계에서 참여 수당이 지급되고요. 2단계에서는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이 지급되고요. 3단계에서 이제 집중 취업 발전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이 또 지급이 돼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자발적인 의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수당 지급의 액수도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어렵게 나오면 아마 액수를 갖고 낼 것 같아요. 액수를 갖고. 그래서 1단계 참여 수당은 얼마 지급하느냐? 최대 20만 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의 1단계 참여 수당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최대 20만 원. 여기에 나온 걸 골라주시면 돼요. 굉장히 시사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최대 20만 원. 그 다음에 2단계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있죠? 그래서 훈련 참여 지원 수당은 일정한 요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준 훈련 일수 1일당 18,000원, 1일당 18,000원, 최대 금액은 월 28만 4천원.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 일수 1일당 18,000원, 최대 금액은 월 28만 4천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넷째 줄에 있죠. 내일 배움 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 시에는 6개월간 최대 훈련 장려금, 그죠? 11.6만 원. 116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지급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취업 성공 수당이 있어요. 자, 취업 성공 수당은요. 자, 거기 보시면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참여자가 1단계의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이죠. IAP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디비주얼 액션 플랜 뭐 이런 이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이 1단계의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후에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취업하고 또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가 이제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이 뭐냐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1단계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 취업해야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돼요. 주 30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고. 됐죠? 그래서 취업 성공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느냐?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는 20만 원. 같은 직장에 3개월 근무 시에는 30만 원. 같은 직장에 6개월 근무할 때는 60만 원이 아니죠? 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걸 각각 나누어 지급합니다. 분할 지급이에요.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급하면 틀린 지문이었어요.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최대 100만 원이에요. 최대 100만 원. 그래서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인데 1개월 20만 원, 3개월 30만 원, 6개월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각각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대 맥시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관련 정보 이해 제3장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일 배운 카드 제 계좌제보다는 취업 성공 패키지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와 관련돼서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나오겠죠. 나오면 여러분들 정리 잘해서 맞추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워크넷 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워크넷하고 그다음에 자격제도 쪽이 있죠. 이쪽은 뭐 여러분들 제가 혼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정말 잘 해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 4장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